솔라나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목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디파이 농부 조선생 채널을 운영하시는 조동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현이고, 글로벌 크립토 이제 시장, 그다음에 전문가들, 투자자들의 생각을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전업으로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200개 넘는 리서치를 발간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유튜브와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투자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4월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알트코인 시장이 거의 뭐 최악일 때 책을 내셨잖아요. 어떤 책인가요?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국내에는 알트코인 투자 자체를 이제 투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코인들의 펀더멘털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업으로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수많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알트코인도 사실 기술을 기반해서 성장을 했었고, 크립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들이 나왔고, 그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이제 코인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되게 잘 됐던 이런 코인들은 결국 기술과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큰 가치를 받았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름이 예뻐서 사는 그런 코인 시장 말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코인은 어떤 크립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냉철하게 좀 보자. 그래서 시간 순으로 시장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거였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해온 이제 배경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 있어서도 분명히 펀더멘털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돈 벌기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캠 형태의 그런 알트코인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알트코인이 가장 최근에 보니까 뭐 10만 개 이상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다수는 분명 아무 가치가 없는 코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옥석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수많은 알트코인이 지금도 막 발행이 되고 있고요. 뭐 밈코인이나 다른 의미 없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코인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기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저 옥석을 가리시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코인이 근본적으로 시장에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의 흔한 이제 사람들의 오해 자체가 이제 비싸고 느리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비싸고 느리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술이 이제 롤업이라는 기술과 그다음에 레이어 2였습니다. 롤업 같은 경우는 레이어 2에서 정리된 하나의 데이터들을 레이어 1인 그 이더리움에 올려주는 하나의 기술인데요. 이 롤업 기술이 나오고 레이어 2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시장에 상당한 관심과 사실 가치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레이어 2들의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그러면 코인은 그러면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꽤나 의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때 나왔던 하나의 이제 코인들은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같은 코인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코인들을 거래하실 때 뭔진 모르겠지만 상승하니까 거래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셀레스티아는 분명히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문제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늘려주는 프로젝트였고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그 비싸고 느린 것을 빠르고 싸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이런 것처럼 시장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듯이 이런 코인들도 기술과 이제 시장의 문제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흔히 불리는 스캠 코인들을 다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서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발행자들이 얼마나 신용이 있는 것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펀더멘털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대한 리서치 능력과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 자체가 영문으로 된 그 긴 백서를 전부 다 읽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 말은 다 거창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싸한 새로운 게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신용이 가장 중요하죠. 신용을 일단 바탕으로 된 거는 대부분 이제 일반 기업들도 그렇듯이 일단 벤처 캐피탈이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거래소에 일단 상장이 된 대부분의 사실 코인들은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거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수많은 코인들 중에 조금 더 집중해서 목록을 추려내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코인들 중에 가장 지금 시가총액도 높으면서 인기가 있는 코인이 또 리플과 솔라나잖아요. 솔라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고, 또 리플도 리플만의 그런 비전이 있고, 이 두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한참 이더리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명확한 문제점이 포착됐을 때 나왔던 게 알트 레이어 1들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뭐 리플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솔라나, 수이, 현재 뭐 굉장히 많은 레이어 1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돌아보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지 빠르고 값싼 어떤 트랜잭션을 내는 것보다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을 굉장히 쉽게 끌어들이는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2025년도 1월 달에 한창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 많으시고 또 밈코인 거래도 많이 하실 때 솔라나의 잠재력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거래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왔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처럼 코인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금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처럼 다른 어떤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게 어떤 체인으로 거래되는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솔라나로 사실 거래를 했던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솔라나는 소매 투자자들한테 친화적인 하나의 체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쓰냐, 현실에서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솔라나 자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체인이 된 거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는 모르지만 주식이나 뭐 다른 어떤 투자 자산을 투자할 때처럼 백단에서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오랜 사실 역사를 가졌죠.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실 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리플에서 좀 의미를 찾자면 리플이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좀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은 리플이 말했던 어떤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또 만들고 또 경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금을 송금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친구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리플이나 체인링크 같은 어떤 기술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솔라나가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인 활용이 더 많다라고 최근에는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 이더리움의 이런 입지와 솔라나의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둘의 경쟁 구도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사실 솔라나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발전해 올 때 수많은 기술들이 나왔었어요.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커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MEB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을 시키면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거래를 처리시키고 거기서 얻는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차익 거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밈코인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솔라나가 엄청 붐볐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1분 1초가 되게 아까운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분마다 각각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솔라나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에서 MEB
BNB 기술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거래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거래를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 거래를 솔라나 네트워크의 매출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이더리움은 하나의 기술에 발전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경쟁 구도가 하나가 망하고 하나가 성공하고가 아니라 같이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다른 알트 그 레이어 1들이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계속적인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점점 쇠퇴하고 솔라나가 그 자리를 대체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부정적이시겠네요? 그쵸. 제 이제 채널에 그런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이더리움 회생 방안이라고. 이더리움의 문제점이 뭐냐. 근데 그때 이제 지적했던 거는 이더리움 재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더리움 재단 자체는 사실 코인의 가격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것들만 사실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발행했던 사실 코인을 팔아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1년마다 쓰는 비용 자체가 아마 3천억 이상이더라고요. 개발자들은 250명이 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임 경영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은 좋고 리서처도 좋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재단에서 뭐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좀 비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이런 로드맵으로 좀 발전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꽤나 오랫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문매를 맞았던 건데, 이제 최근 들어서 리더십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비탈릭은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전념하기로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은 다시 재정비를 한 것 같다. 뭐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은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좀 보여주고 또 결과를 보여주면은 이더리움의 지위를 계속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솔라나도 직접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붐비는 때가 오면 사실 느리거든요.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됐던 역사도 거의 뭐 10번 가까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뭐 5만 TPS 이렇게 초당 거래 트랜잭션이 5만 개까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도 한 5천 개 수준이고, 정말로 붐비는 때가 오면은 그마저도 거의 거래가 안 돼서 실제로는 뭐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럼 분명히 그거를 해결하는 다음 차세대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솔라나의 지위도 지금의 이더리움처럼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솔라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매년 2번은 멈춘다고. 근데 블록체인에서 멈춘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솔라나 재단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파이어 댄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보안을 유지해주는 사람들의 검증자인데, 검증자를 영어로 밸리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밸리데이터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밸리데이팅을 해요. 검증을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래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병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체인이 멈추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밸리데이터들, 검증자들의 하드웨어 스펙을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거래가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구현 중이에요. 또 이런 어떤 기술들을 솔라나는 이제 선보일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거래가 멈추는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있었어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또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무브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생태계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수위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라나 러스트 언어라는 기반으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는 것인데, 그거보다 무브 언어가 훨씬 더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오류가 적다라는 평이 많아요. 솔라나는 그럼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고. 그렇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위에 조금 더 그 이목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경쟁 관계가 다시 솔라나와 또 수위의 또 경쟁 관계로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들었을 때 결국 알트코인은 그것을 발행한
일반 발행자, 발행 주체가 사실상 운영을 하는 재단이 되겠죠. 그 재단의 운영 방침과 능력에 따라서 이제 명암이 갈리고 생사가 갈린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알트코인의 약간 한계이자 탈중앙성의 실패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또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민코인이잖아요. 민코인은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냐 하는 그런 재단과 발행 주체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좀 성장하고 나면 도지코인처럼,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뭐 일론 머스크 외에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더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코인과 일반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트코인과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서구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밈코인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밈코인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밈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코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변동성이 커야지 이게 손실이 나든 손익이 나든 간에 굉장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엄청 큰 수익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밈코인은 사실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오히려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다이아몬드 핸즈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쪽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플레이 방식이 좀 다른 코인인 것 같아요. 한 예로 뭐 알트코인 쪽으로 돌아와서 솔라나가 22년도에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그 다음에 FTX가 이제 파산하고서 거의 9불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솔라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했던 뭐 벤처 캐피탈부터 뭐 개인 투자자들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멀티코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벤처 그룹들은 자신들은 솔라나가 절대 망하지 않고 이 기술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엄청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갈 거다.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스트래러지처럼 뭔가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기술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좀 더 많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것 같고, 밈코인은 오히려 상승장 왔을 때 변동성이 크니까 잠깐 이걸 샀다가 다시 매도하는 그런 용도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연히 두 개의 어떤 투자 성향과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트코인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이 비판을 받고 또 민코인 쪽으로 인기가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벤처 캐피탈들이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를 해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처음에 코인이 발행되면은 펌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덤핑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퍼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면은 어떤 거냐면, 밈코인은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하나의 코인이기 때문에 한 개의 주체가 이걸 덤핑해서 가격을 무너뜨리거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반면에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것들은 싸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상장되면 바로 던져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정반대거든요. 옛날 민코인들 말씀하셨던 도지나 페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탈중앙화돼 있어요. 홀더도 분산되어 있고, 왜냐면 좀 세월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5년도에 트럼프 코인 발행 후에 그 멜라니아 코인, 더 나아가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코인들이 나왔을 때 분명한 주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이 정보를 알아서 선행 매매를 하고, 이 선행 매매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한테 이거를 홍보해서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의 집단이 있었다는 게 좀 밝혀지면서 밈코인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벤처 캐피탈들이 조금 더 건전한 플레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바이낸스 상장하는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은 미국 기반에 있고요. 미국 기반에 있으면은 그 증권법에 1년 동안 무조건 투자자들은 토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했을 때 대부분의 유통되는 코인들 중에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락업을 무조건 하고 발행 1년 후에 그들은 이제 토큰을 그 몇 년 베스팅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럼 누가 던지냐, 누가 어떤 시장에 매도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거래소가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외는 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할 때마다 마케팅 명목으로 전체 거래 서플라이 100% 중에 최근에 봤던 거는 15%까지 가져가요. 특히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큰 유통 채널을 쥐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하나의 어떤 협상을 끌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근데 그 15%가 그 락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시장에 투매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이 이런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비판 자체가 거래소한테 사실 비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로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마이쉘이라고 하는 코인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벤처 캐피탈이에요. 토큰 발행한 지 1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락시켰냐라고 했을 때는 거래소밖에 없거든요. 거래소와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라고 알고 있는 마켓 메이커가 사실 굉장히 큰 하락을 주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코인은 좋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